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9월 16일 금요일 아침 9시 39분입니다. 어젯밤도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사실 지금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 급락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1% 정도 하락한 거는 지금은 급락은 아니거든요. 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잘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S&P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어딘가 중요한 자리, 지지선 3,900자리를 이제 바싹 다가섰죠. 위협을 하고 있죠.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3,900이 붕괴가 돼 있지만은 이거는 일단은 뭐 미국 본장 전이니까 여기에다 대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. 어젯밤 마감만 살펴보자면은 다시 3,900 부근으로 바싹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 3,900에 대한 이 자리 혹은 전저점에 대한 이런 지지력에 상당히 의심을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이까지 내려왔으면 이제 3,900 붕괴 가능성 그리고 3,700까지의 레벨 다운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여튼 차분하게 잘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어젯밤에 이제 12,150짜리 붕괴를 한 번 더 좀 확인을 했죠. 재확인했죠. 12,150 확실히 붕괴된 건 맞다라고 하면서 이 9월 13일 날 폭락해갖고 12,150을 붕괴시켰는데 이 의미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한 번에 붕괴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냐, 며칠간 좀 확인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14일 15일 동안 2거래일 동안 확인했는데 12,150 저항 맞다라고 확인이 되면서 어떤 저항 붕괴, 아니 참 지지선 붕괴, 뭐 중요한 저항 재확인, 뭐 굳히기, 이런 의미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하여튼 그래 잘 빠지고 있습니다. 굳히기 들어갔으니까 이제 11,780짜리까지는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열려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 자리 테스트 이제 진행이 되겠죠. 조만간에요. 일단 마디가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, 요 위에서 놀다가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일단 목표치는 아래까지 일단 열어놓자고요. 하여튼 지금 자리에서 여전히 다중바닥형 가능합니다. 이제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다중바닥형 안 된다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가능은 해요.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은 11,780이라는 자리가 붕괴되면서 이 아래 레벨로 가야 저는 다중바닥형의 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. 11,780 붕괴되면은 이거 미국 증시 이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 이거 계속 지속할 모양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. 11,780 붕괴가 되면요. S&P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. 이 아직까지는 다중바닥형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예요. 비록 많이 내려왔지만 S&P도 많이 내려왔지만 한 3,710 정도까지는, 혹은 뭐 그보다 조금 위, 뭐 한 3,730, 뭐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건 괜찮다라고 봅니다. 이 정도까지 내려와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중바닥형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볼 거예요. 이 3,710 정도 자리를 여기를 붕괴시켜 주면은,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중바닥형 의지가 없다, 이거는 계속 하락 추세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. 하여튼 그죠. 제 카메라 영상 때문에 잘 안 보였을 수 있는데, 하여튼 네, 그렇다고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중바닥형 여전히 가능하다고요. 이 자리 붕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. 이 자리는 여기서 만들어놨던 어떤 지지선 자리이기 때문에 전저점 혹은 뭐 하락 추세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고요. 그래서 그 자리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. 하여튼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폭락이 아니고 느긋하게 빠지고 있습니다. 느긋하게. 이게 이제 이 옵션 하시는 분들, 풋옵션 들고 계신 이런 분들께는 좀 짜증날 수가 있는데, 하여튼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지수를 그냥 추종하는 뭐 어떤 그냥 ETF 이런 걸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저런 느긋한 하락이 굉장히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하락 에너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 한계가 있단 말이죠. 이 뭐든 엔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너무 끝까지 밀어붙이면은 힘이 빨리 소진돼 가지고 추세가 반대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아무튼 이 차분하게 하락을 하면서 자기 힘은 많이 안 쓰고 그러면서 어떤 하락에 대한 목표치만 자꾸자꾸 열어놓는 이런 상황은 중장기적인 하락을 보시는 분들께 굉장히 뭐 긍정적인 모습이라 하실 수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이 주식 상방, 지수 상방 혹은 주식 들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골 때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27자리에 대한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27을 넘어서지는 않는데 시장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
전형적인 뭐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라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. 그죠? 사실 하락 추세 중에는 하락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변동성을 줄이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뭐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이 27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난폭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변동성 지수가 하여튼 조금씩 감소하더라도 시장은 빠질 수도 있긴 해요. 예,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정말 이 빅스 지수가 정말 독특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게 흔히 하는 오해가 시장이 오르면은 변동성 지수 떨어진다는데 이 요즘에 이 반대의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얼마 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올랐는데 빅스도 같이 오르는 일도 좀 보여줬고요.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빅스도 같이 좀뭐 엄밀히 따지면 하락은 아니죠. 근데 거의 오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빅스가 무조건 이게 무슨 뭐 시장이 오르면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. 이 변동성 지수라는 개념을 그 말뜻을 좀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. 시장이 얼마나 움직이냐, 요렇게 움직이냐, 아니면은 뭐 요렇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하여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. 27자리에 대한 저항을 하여튼 테스트하는 걸 잘 보긴 봐야 됩니다. 27 넘어가면 세상이 좀 불안해질 수 있다. 요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금리라든가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그냥 좀 차분했던 것 같습니다. 금리는 어젯밤에 뭐 살짝 오르는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 지금 현재는 또 달러 약세가 좀 나오고 있네요. 하여튼 중요한 건 저는 일단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. 상승 추세 중에 이 급등했고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소화 정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요. 지금 이 달러가 지금 내려와야 될 이유도 없고요. 뭐 어쨌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. 달러 강세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고 금리 같은 것도 어젯밤에 보면은 뭐 그다지 특별한 일은 없었고 전반적으로 보면 전고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하여튼 이 시장이 뭐 계속해서 뭐 흘러내리고 있고 이런데 또 그리고 뭐 금리도 뭐 비교적 좀 많이 오르고 뭐 달러도 좀 많이 오르고 뭐 그런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. 이 지난 6월 달쯤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이제 시장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6개월 내내 이렇게 증시가 하락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악재들을 거의 다 반영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요. 그죠?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도 많이 거의 뭐 2년 가까이 지금 뭐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유로화가 하락 추세 혹은 달러화가 강세를 계속 오랫동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웬만한 악재들은 거의 다 이미 저 가격이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뭐 긴축 우려라든가 인플레 우려 이런 것들은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계세요.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 이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. 왜냐면은 그래요.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월 CPI 9월달 CPI가 발표되기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런 선반영 혹은 뭐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. 며칠 전에 9월 13일 날 미국 CPI 나왔죠. 그러면서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퍼졌잖아요. 100bp 인상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이게 물론 긴축의 속도에 따른 겁니다. 그러니까 긴축 속도가 예전에는 50만 올릴 거야, 75 올릴 거야 하고 했다가 100 올린다. 결과적으로 이 베이스는 뭡니까? 베이스는 결과적으로 긴축이라는 거예요. 근데 긴축이라고 해도 50bp 인상과 75bp 인상과 100bp 인상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.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 시장이 지난 6개월 혹은 1년 동안 빠지면서 이 위험 자산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까지는 반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. 50이나 75bp 인상까지는 여기까지는 반영을 충분히 했을 수 있는데 100bp 요건 아직 반영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이 100bp 인상이라는 걸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똑같은 긴축이 아니라고요. 이거는 쉽게 말해 새로운 악재 등장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. 새로운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한 겁니다. 50에서 뭐 75에서 100을 올린다는데 정도를 좀 더한 건데 어떻게 이게 새로운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상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거의 뭐 새로운 악재의 등장
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일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설명력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.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6월 달에 저점 만들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요.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새로운 악재가 등장을 한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6월 달에 바닥 찍고 나서 2달 동안 오르면서 이제 이런 거죠. 일단은 웬만한 긴축 우려는 반영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 몇 달 동안 옆으로 좀 기어가면서 우리 몇 달이란 기간 동안에 인플레가 실제로 좀 감소가 되는지 이런 여부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일종의 유예 기간을 좀 가졌던 것 같고, 일종의 뭐 집행유예 뭐 그런 거죠. 근데 뭐예요? 집행유예 이런 어떤 유예 기간에 9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 밝혀지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 새로운 악재가 등장을 한 거고, 6월달 저점을 지켰던 그런 내용이 유야무야 된 거고, 여기서 새로운 악재가 등장을 했으니까 논리적으로는 저는 이 자리 6월달 저점을 지킬 만한 명분은 일단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그렇지만 이건 일단 저의 생각에 불과한 거고 조금 더 지켜보긴 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어딘가 지지선을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붕괴된 게 아니니까, 그죠?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되니까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보고 있어요. 지금까지 6월 저점을 지켰던 그 재료는 일단 없어졌다.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기 때문에 레벨 다운이 되는 게 맞다. 달러 인덱스 뭐 이런 걸 봐도 달러 같은 경우도 레벨업, 또 그리고 뭐 금리 같은 경우도 레벨업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시장이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할지는 이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죠.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면 그 시간 여유를 가지고 시장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전 그래서 일단 이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좀 지켜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금리 같은 경우도 그죠? 이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라야 되지 않나 싶고, 주식시장은 레벨 다운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, 예.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지와 저항이란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. 또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거는 그 순간적인 뭐 슈팅성 이런 흐름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단기적인 선반영 뭐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폭락해버리면 의외로 뭐 반등이 나온다거나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또 다시 되돌림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무조건 뭐 무슨 재료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고 딱딱딱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. 하여튼 근데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큰 추세, 어떤 이 관찰의 기준을 조금 좀 크게 보면은 분명히 시장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돌아갑니다. 단기적인 기준 요만큼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말도 안 되게 움직인다 생각할 수 있지만,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언제나 논리적으로 시장은 움직여 왔다고요.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, 저의 생각이 논리적일지도, 그리고 저의 생각이 논리적이었다면 이런 것들이 진짜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실제로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 줄지, 이제 그런 부분을 차차 좀 관찰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, 어젯밤 같은 경우 어쨌든 뭐 경기 침체 우려, 뭐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열심히 반영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구리, 국제유가, 뭐 천연가스, 뭐 금값 이런 것까지 싸그리싹싹 다 떨어졌습니다. 하여튼 천연가스 요즘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의미 없는 구간 안에서 급등락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투자자분들은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죠? 이 안에서 움직여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? 이 안에서 움직여봐야 어딘가를 넘어가야 위로 가는 거고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아래로 가는 건데, 이거 이 안에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으면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. 그죠? 하여튼 어제는 이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뭐 일부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또다시 뭐 경기 침체 우려, 긴축으로 인한 뭐 세계 경제가 박살난다 이런 우려가 좀 퍼졌던 모양입니다. 그런 걸로 해서 시장이 하락한 모양이고 원자재들이 일제히 급락했다라는 거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제 뭐 유럽 증시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하락을 지속 중이고요. 그래서 뭐 그 유럽이건 미국이건 아직까지 의미 있는 지지력을 보이지 않고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거나 이런 상황이고, 하여튼 분위기가 안 좋다, 계속 빠지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어떤 변동성을 주지 않고 있다,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다라는 게 어젯밤 증시의 핵심적인 내용이죠. 경제 지표들 어제 나왔던 거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자면은,
일단 뭐 이런 모습들이에요. 어젯밤에 몇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혼조하게 나왔습니다. 혼조하게. 뭐 좀 좋게 나온 것도 있고 안 좋게 나온 지표도 있고 한데, 이러니까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는 게, 지금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. 또 마이너스 9.9가 나와가지고 지난번 값이 6.2였고 이번 예상치가 2.8이었는데 마이너스 9.9가 나왔으니까 또 굉장히 충격적인 값이 나왔거든요. 한편으로 재밌는 게, 지난번에 이제 대폭락을 했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매뉴팩처링 인덱스,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또 많이 회복을 했어요.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. 하여튼 참 재밌어요. 일부 지표는 뭐 괜찮다, 일부 지표는 안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, 하여튼 이런 지표들이 혼조하게 나오는 게,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어쨌든 정상적이진 않다라는 거를 뭐 이야기하는 거겠죠.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나 미국 정부는 미국 경제가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런 거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이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경제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?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. 그 사람들은요. 연준 같은 경우 물가가 높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고, 정부 같은 경우 어때요? 뭐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. 자기 지지율이나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요.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 진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와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버팁니다. 파월 의장도 버티다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버티다 마지막에 인정하잖아요. 그죠? 정부나 하여튼 연준이나 이런 사람들 말은 좀 적당히 좀 믿어야 되긴 합니다. 지금 분명히 경제가 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수 있는데 고용 지표 하나는 지금 끝내주긴 하거든요, 솔직히. 오늘 밤에도 어젯밤에도 보시면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같은 경우는 잘 나왔어요.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. 이런 걸 보면서 야 봐라, 고용 시장은 튼튼하다, 미국 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파월 의장님은 주장을 하시는데, 아무튼 그분의 주장일 수 있다는 거죠. 이미 기술적으로 미국 경제는 2분기 연속으로 GDP가 역성장을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일단 침체에 들어선 거는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. 그걸 이제 미국 정부나 연준에서 인정을 안 하려 그러지만은 분명히 2분기 연속 역성장한 거 사실이긴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는 않습니다. 뭐가.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지표가 하나둘씩 빵꾸 나는 게 좀 나타나긴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시장은 이제 좀 비교적 보고 싶은 것만 보고, 아직까지 포모, 아직까지 어떤 매수세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, 아직까지 욕심 이런 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그런 투자 심리들이 완전히 싹 다 식어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점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, 틈만 나면 반등하려고 하고 있고,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막 그 사이에 막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2달 동안이나 반등을 하기도 하고,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참 주식이 어렵죠. 그러니까요. 중요한 건 큰 추세만 보시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막 급등락을 하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는 거 좀 크게 보고 넘어가자,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어젯밤 이야기는 대충 다 한 것 같고요. 하여튼 그죠, 유럽이고 미국이고 다 하락했다,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고, 네, 지금 보시면은 이거예요. 아까 전에 참 이거 보여드리면서 말씀해드렸어야 되는데, 지금 새로운 악재가 나온 거라고요. 그러니까 새로운 악재, 이번에 뭐 100bp 인상할 수 있다 이런 게, 그러니까 9월 CPI 그거는 이제 새로운 악재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. 그래서 도이치방크가 미국 연준의 최종 금리가 5%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. 지난번엔 뭐 4% 이런 이야기 하더니 이제 그 사이에 5%로 높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게, 야 4%나 5%나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5%가 터미널 레이트가 된다는 거는, 이건 어쨌든 새로운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긴 맞습니다.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시장에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악재라는 거예요. 새로운 악재, 해먹은 악재가 아니고요. 그래서 긴축이라는 거는 뭐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고, 이거 방금 전에 지표 이야기했죠.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, 하여튼 100bp 인상 확률을 20%로 일단 조금 줄긴 했습니다. 한 33% 정도 좀 됐었는데, 솔직히 100bp 인상 우려가 좀 너무 좀 과하긴 했었다는 생각이에요. 이거 한 10%대로 내려오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합니다. 솔직히 이번에 100bp 올리겠어요? 설마요? 네. 솔직히 이거 아직도 좀 약간 과하다는 생각입니다. 단기적으로 긴축 우려가 좀 너무 세지 않냐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있긴 있어요. 이 정도 기사 보면 될 것 같고, 참고로 한국 증시는 26일부터 소수점 거래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. 이거
그 악재입니다. 악재, 시장의 악재예요.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 종목을 액면 분할하는 그런 효과가 나겠죠. 괜히 주식 수만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겠죠. 개인들의 더욱더 손쉬운 증시 진입 뭐 이런 기회가 열릴 수가 있긴 한데, 하락 추세 중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게 그죠? 네, 이게 그다지 시장의 반등에 도움이 되고 뭐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이제 그 개인들이 차라리 시장에 안 들어와 주는 게 차라리 이제 시장 반등에 나올 수도 있는데, 이런 식으로 소수점 거래 시작해 갖고 이제 이 푼돈들까지도 시장에 싹 다 빨아들이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? 결과적으로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장이 오르려면은 그 소수의 한 줌의 사람들이 많은 주식을 갖고 있어야 주식이 오를 수가 있겠죠. 또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주식을 갖고 있던 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빠지는 건데, 지금 이런 소수점 거래 같은 거는 이 소수가 갖고 있던 많은 주식을 다수에게 분산시키는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조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악재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여튼 별 의미도 없는 걸 하는 것 같아요. 솔직히 한국 주식 지금 이 주당 가격이 막 그렇게 엄청 부담스러운 건 LG에너지솔루션 한 주당 50만 원 이런 건 좀 심하죠. 근데 뭐 솔직히 나머지 주식들은 그다지 뭐 주당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건 좀 잘 없는 것 같거든요. 하여튼 왜 저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한다니까. 근데 일단 증시엔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, 삼성전자 하락해야 될 자리에 잘 하락하고 있고 저점이 미세하게 낮아진 모양입니다. 100원 낮아졌네요, 저점이. 하여튼 하락 추세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. 하여튼 근데 이 뭔가 이제 중요한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요. 시장이 변동성을 확 확대시키고 싶은데 이 변동성을 확대시킬 만한 재료가 딱히 눈에 띄지 않으니까 지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. 원래 저런 자리, 중요한 전저점 자리 붕괴시키면 대폭락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죠. 차분하게 그냥 조금씩 시장에 빠지고 있습니다. 다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. FOMC 회의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하여튼 시장이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 LG에너지솔루션은 차분하게 잘 오르고 있고요. 이런 온도차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에 구조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죠. 그리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어젯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옵션이 한 4, 5거래일 동안 지킨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일단은 뭐 급락이 나오긴 나왔습니다. 물론 급락을 했어도 다행히 아래쪽에 이제 308이라는 지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장중에 추가적인 폭락은 일단 잘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, 근데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308 지지하겠다는 의지는 잘 안 보이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게 맞긴 할 겁니다. 하락 잘 진행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계속 수익을 누적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, 원달러 환율도 차분하게 오늘 잘 올라가서 1,400원 터치를 탁 해주고 있네요. 그죠? 아무튼 근데 1,400원이라는 숫자는 이제 모든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어떤 중요한 라운드 넘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주춤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. 그렇지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우상향 정배열 상황에서는, 더군다나 신고가 랠리에서는 저항을 찾으려고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요 정도 해드리면, 요 정도 봤으면 다 본 것 같죠, 그죠? 잘 빠지고 있다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. 한국 증시는요. 여기까지 할게요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